엄마는 고기 못 드시면 그냥 따로 앉으세요.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뜨거운 기름이 온몸에 튀듯 조용하지만 강하게 가슴을 찢었다. 수저들이 부딪히던 소리가 몇 초간 멈췄다. 순옥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젓가락을 공중에 멈춰 세웠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식탁 위 식은 흰밥을 응시하고 있었고 깜빡 한 번 하고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다. 식탁 위에는 삼겹살 구이에서 기름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구운 지방은 윤기 흐르는 기름 덩어리로 튀어올라 있었다. 빨갛게 끓어오르는 매운 전골 냄비가 펄펄 끓고 있었고 바삭하게 튀겨진 갈비는 은박지 위에 담겨 기름이 아직 맺혀 있었다. 민정, 며느리는 바쁜 손길로 채소를 뜯고 고기를 싸먹으며 맞은편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자연, 아들은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집안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사람처럼 회피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순옥 할머니에게는 그저 흰밥 한 공기와 몇 조각 무나물 그리고 오후에 정성껏 준비한 조그만 찜 생선 접시만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식탁 위에 놓이지 못했다. 기름 냄새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6살 손자 은우만이 그 상황을 눈치챘다. 그는 할머니 쪽을 돌아보더니 할머니가 밥만 드시는 걸 보고 살짝 고기를 한 점 집어 할머니 그릇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민정이 눈치를 챘다. 엄마, 그게 뭐예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애한테 따로 먹게 하면 안 된다고요. 혹시 배 아프기라도 하면 그 책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밥상머리에서 가볍게 뺨을 맞은 듯이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조용히 무릎 아래로 모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살찔까봐 걱정돼서 그래. 나처럼 고혈압 생길까봐. 찐 생선이 더 낫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럼 엄마는 병원 가서 의사랑 사세요. 여기는 집이지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같이 먹어야지 각자 다르게 먹으면 무슨 가족이에요. 재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깐 찡그리며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만 먹었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고기 냄새, 전골 냄새, 마늘 기름과 볶은 고추 냄새가 부엌안을 가득 채웠지만 할머니는 아무 냄새도 맡지 못했다. 그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할 뿐이었다. 찐 생선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기름기 없고 맵지 않으며 속이 편한 음식. 아이 키우던 시절 모유 수유를 위해 담백하게 음식을 해먹던 기억이 스쳤다. 이제 나이 들어 병이 하나둘 생기자 의사는 말한다. 기름기 많은 고기 금지, 튀김 금지, 생선과 채소, 싱겁게 먹을 것. 그녀는 그저 조용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고작진 생선 한 접시조차 며느리의 눈에는 불편한 가시처럼 느껴졌다. 민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담담하지만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따로 드시고 싶으시면 따로 앉으세요. 내일부터는 굳이 같이 식사 안 하셔도 돼요. 밥 먹을 때마다 음식 재판하는 기분 드는 건 싫어요. 그 말은 마치 끝맺음과 같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찐 생선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단단하게 외부와 차단되었다. 부엌에서 나는 소음도 감정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다. 그녀 마음속 어딘가 무언가가 더는 온전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식사가 계속되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고기가 철판에서 익어가는 소리. 방 안에는 오직 한 명의 노인, 식은 밥 한 그릇 그리고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고픔만이 남아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작은 부엌에는 희미한 불빛이 남아있었고 벽걸이 시계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순옥 할머니는 이미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조용히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부엌을 거닐며 손을 살짝 떨며 가스레인지를 켰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걸려있는 가장 두꺼운 냄비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20해 전 여전히 건강하고 집안 식사를 모두 책임지던 시절에 샀던 냄비였다. 그녀는 따뜻한 물로 쌀을 씻으며 마치 손주 머리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손질했다.
냉장고 야채칸에서 어젯밤 남은 고등어찜을 꺼내 뼈를 발라내고 조심스럽게 접시에 올려놓았다. 가스레인지를 켜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어젯밤 찬 무나물과 흰밥만 먹어서 위장이 계속 쓰리고 있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오늘 아침에 죽을 끓여 손자에게 한 그릇 먹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일 것 같았다. 의사도 분명히 말했었다. 고등어나 정어리처럼 기름진 생선은 좋은 지방을 보충해주고 기억력 향상과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다고. 아이들에게 먹여도 전혀 해롭지 않다. 어제 먹은 기름지고 맵고 튀긴 음식들보다는 훨씬 낫다. 어른도 더부룩했을 정도니까. 죽을 세 번째 저을 때 문이 열렸다. 민정이 연한 갈색 새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눈은 아직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엄마 또 부엌에 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고 스테인리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급히 몸을 굽혀 그것을 주었다. 아니, 일찍 일어나서. 애가 어젯밤에 기침 많이 해서 생선이랑 생강 넣고 죽 좀 끓이려 했어. 민정은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대며 마치 공지문을 읽는 듯한 톤으로 말했다. 엄마가 오늘 아침 식단을 혼자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동자는 머뭇거렸다. 그게 아니라 이게 속도 편하고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생선도 냄새 안 나게 뚜껑 잘 덮었고 엄마가 나보다 영양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민정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밤새 놓아둔 생선이 얼마나 빨리 세균 번식하는지 알아요. 아이 배탈 나게 하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숨소리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쪘어. 나도 먹으려고 했고 괜찮아. 그냥 엄마가 아직도 이 부엌에 권한이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이 부엌은 오래전에 엄마 거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쉬세요. 남 눈치 보이게 굴지 말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민정은 말을 이었다. 어제 엄마 때문에 밥상 분위기 완전 망쳤잖아요. 무나물이랑 밥 다들 입맛 떨어졌어요. 아침부터 또 시끄럽게 굴고. 이 죽 엄마 혼자 드세요. 애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 식구는 다 입맛이 달라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죽 냄비는 조용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생선과 생강의 향이 퍼졌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난 그냥 손자 걱정돼서. 아직 어려서 싱겁고 깨끗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정은 탁자의 손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됐어요. 엄마는 항상 착한 척만 해요. 결국엔 다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식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방에서 노인답게 쉬세요. 정적이 몇 초간 흘렀다. 그리고 민정은 손을 뻗어 가스레인지에 손잡이를 돌렸다. 불이 꺼졌다. 죽에서 피어나던 따뜻한 김이 금세 사라졌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할머니는 반박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단지 앞치마를 벗어 조심스레 개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오랜 주방장이 마지막으로 도구를 반납하듯이. 알겠어. 그녀는 부엌을 나섰다. 오래된 고무 슬리퍼가 타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길게 남았다. 여명 속 희미한 빛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고 채 익지 못한 생강죽 향만이 희미하게 따라갔다. 그 뒤로 민정은 냄비 뚜껑을 열고 죽을 싱크대에 몽땅 붓고 차가운 물을 틀어 그 흔적들을 씻어냈다. 그날 아침 부엌은 기름 한 방울 없이 말끔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은우는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으로 아침을 때웠다. 순옥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물 한 잔을 들고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켰다. 그 허기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다정함이 없어서였다. 아무도 그녀가 배고픈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아침 내내 손을 떨고 있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창문으로 가벼운 바람만이 스며들었고 죽은 이미 하숙으로 사라졌다. 그날 점심 햇빛은 따가웠다. 순옥 할머니의 방 창문 커튼 사이로 기울어진 햇살이 오래되어 빛바랜 벽에 스며들었다. 방 안에서 그녀는 갓 말린 손수건들을 하나씩 천천히 개어 작은 서랍에 넣고 있었다.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아래층 부엌에서는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서 돼지고기 조림 냄새가 올라오고 그 다음엔 볶은 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걸쭉한 양념 소스의 진한 향이 방 안까지 퍼졌다.
그 냄새에 할머니는 목이 메었지만 배고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마지막 병원 진료 때 의사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멀리하라고 했다. 그녀는 같이 먹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누군가가 식사 중에 삶은 채소 한 접시, 찐 생선 한 그릇 정도를 따로 챙겨주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매일같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정은 점심상을 차렸다. 3가지 반찬, 하나의 국 그리고 마늘로 볶은 채소 한 접시.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은 없었다. 아무도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다. 은우가 물었다. 할머니는 같이 밥 안 드세요? 민정이 대신 대답했다. 할머니는 따로 드셔. 생선죽 좋아하시잖아, 그치? 그 말은 부드럽지만 비꼬는 투로 일부러 방 안까지 들리도록 크게 말했다. 할머니는 들었지만 그저 억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은 이미 치워졌고 깨끗이 닦여 있었다. 싱크대에는 소스와 굳은 기름이 남은 냄비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 하나하나를 닦기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고기 조림 냄비를 씻을 때 미끄러운 기름 때문에 그녀가 자주 쓰던 스테인리스 국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타일 바닥에 쨍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또 뭐야, 이번엔? 민정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카롭게 들렸다. 이어서 성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국자를 주워 닦으려는 찰나 민정이 이미 그녀 등 뒤에 서 있었다.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다. 뭐 하다 국자 하나 제대로 못 씻어요?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벌써 찌그러졌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하다. 손이 좀 약해서 미끄러졌어. 민정은 국자를 낚아채며 그것을 할머니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었다. 약하면 아예 건들지 마세요. 몇 번이나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방에 계시면 된다고. 부엌 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다 망쳐놓고 또 손 떨려서 그렇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말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엔 분노 대신 무엇인가 조용히 부서지는 기색만이 어렸다. 국자 하나 떨어졌을 뿐이었다. 작고 가벼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또다시 밀려났다. 한때 자신의 공간이었던 부엌에서 말이다.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메마른 바람이 흙벽을 스치는 듯 건조했다. 민정은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복도에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텐 엄마가 도와주려 하면 할수록 집안이 더 엉망이 돼. 그 말은 크지도 화도 섞이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베어냈다. 할머니는 주저앉았고 손에는 축축한 행주가 들려 있었지만 무엇을 더 닦아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노인의 손길이 없는 부엌은 말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차가웠다.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면 이미 그 차가움에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내려앉았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집은 침묵에 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재현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정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고 은우는 내일 보충 수업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 순옥 할머니는 낮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란색 스탠드가 접어놓은 A사용지 위로 희미한 빛을 드리웠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흔들리는 필체였지만 지우지 않았고 단호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단 몇 줄. 따뜻함이 사라진 부엌에서 그릇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곳에 머무르면 모든 게 더 무거워진다는 걸. 그녀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옆에는 오래된 예금 통장, 건강보험증, 그리고 참새가 수놓인 손수건 한 장이 있었다. 손자가 열이 날 때마다 이마를 닦아주던 손수건이었다. 잠들기 전 할머니는 평소처럼 은우의 방에 들렀다.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이마에 입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면등 아래 아이의 얼굴은 고요했고 속눈썹은 가볍게 말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랑비가 내렸다. 민정은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아침거리를 확인했다. 어젯밤 남은 국을 데우려다 오늘 오전 9시에 학부모 상담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다. 부엌을 둘러보며 찡그렸다. 엄마 어디 갔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부엌은 말끔했다.
수증기도 음식 냄새도 익숙한 조리 소리도 없었다. 할머니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단정히 개어 있었고 베개도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민정은 다가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불쾌함에서 서늘한 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잠시 멈췄다. 손에 든 편지를 3개 쥐며 그녀는 거실로 빠르게 걸어나갔다. 재현 씨, 엄마 어디 가신 거 알아요? 재현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편지 앞으로 다가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엌 안에 있었다. 단지 그들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없었을 뿐이다. 그 시각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 순옥 할머니는 이른 아침 바닷가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낡은 천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약 그리고 노인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가 적힌 작은 노트 한 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후회도 없었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단 하나의 소망만 있었다. 누구의 제재도 거부도 판단도 없이 자신만의 밥을 먹는 것. 차창 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마치 한 번도 말해지지 못한 말들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자신은 손은 약해졌어도 떠날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버스는 비 오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남쪽을 향해 달렸다. 점심 무렵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은은하게 퍼졌다. 순옥 할머니는 바닷가 시골의 작은 정류장에서 내렸다. 붉은 흙길이 요양원으로 이어졌다. 그곳은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알아본 곳으로 노인을 위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각자에게 맞는 식단이 제공되고 식사 시간은 다툼도 꾸짖음도 권력 다툼도 없는 시간. 할머니는 사무실에 들어가 건강보험증과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예약하신 순옥 어르신이시죠?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저염식, 저지방, 고등어와 생채소, 현미밥이 나갑니다. 알레르기나 못 드시는 음식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긴 식사 시간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방은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채소밭과 감귤나무가 보였다. 단출한 침대, 작은 옷장, 나무 책상, 늘 뜨거운 물이 준비된 주전자. 단순했지만 편안했다. 첫 식사는 정갈했다. 무와 함께 끓인 정어리죽 한 그릇, 데친 시금치 한 접시, 절인 무채 몇 조각 그리고 생강을 곁들인 찐 고등어 한 점이 작은 접시에 놓여 있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말로 이기려 들지 않았다. 노인들은 조용히 식사했고 젊은 직원들은 조용히 돌보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식판 위에 음식을 전부 비웠다. 목이 메지 않았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고기 냄새도 없었다. 식탁 맞은편에서 자신을 판단하는 시선도 없었다. 며칠이 흘렀다. 은우가 엄마에게 물었다. 왜 할머니는 아직도 안 와? 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빈방 앞을 지날 때마다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참새가 수놓인 손수건은 여전히 서랍 속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날 떨어졌던 국자는 여전히 도구함 속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있었다. 그날 순옥 할머니가 했던 말들이 민정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친 목소리지만 끝내 참았던 말들. 그건 집안의 침묵 사이사이에 파고드는 속삭임 같았다. 어느 저녁 재현은 어머니의 오래된 의료 기록 파일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그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곳.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진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고혈압, 고지혈증, 2차례의 실신, 한 번의 위궤양 입원. 모든 기록에는 의사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 파일을 민정에게 건넸다. 민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분 가까이.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작은 냄비에 생선을 삶기 시작했다. 마늘도 고추도 소금도 없이 단지 생강 몇 조각과 흰 파만 넣었다. 냄비가 끓는 걸 바라보며 그녀는 알 수 없는 마음을 느꼈다.
분노가 아닌 후회일까, 공허함일까, 아니면 아쉬움일까. 다음 날 아침, 세 식구는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할머니가 남긴 쪽지에 적힌 몇 줄의 주소만을 손에 쥔 채 가는 내내 아무 말도 없었다. 은우만이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생선 해줄까?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참새 수노인 손수건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손수건은 이제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해는 한창이었다. 입구 앞 은행나무가 햇살을 등지고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도시는 없었다. 자동차 소리도 매연 냄새도 없었다. 오직 풀 냄새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있었다. 민정은 가장 마지막에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 옆에 있는 단정한 방. 그곳에서 순옥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옷을 개고 있었다. 베이지색 스웨터, 깔끔히 묶은 머리, 바닷바람에 약간 상기된 얼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고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재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집단의 머뭇거림을 가리기라도 하듯. 엄마, 저희 왔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가장 오래 시선을 멈춘 곳은 손자였다. 은우는 활짝 웃으며 달려와 그녀 다리를 안았다. 할머니, 생선찜 그리웠어요. 그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주었다. 오늘은 같이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생선찜 해줄게. 눈물은 없었다. 울음 섞인 목소리도 없었다. 드라마처럼 용서를 구하거나 절박하게 붙드는 장면도 없었다. 오직 길게 이어진 침묵만이, 그리고 생선이 막 익어가듯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마음들만이 있었다. 민정은 다가가 정갈하게 세탁된 참새 수노인 손수건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빨았어요. 그리고 생선죽도 배웠어요. 순옥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오래도록. 생선죽은 어렵지 않아. 다만 화난 마음으로는 만들면 안 되지.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날 식사는 할머니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손자를 위한 생선죽 한 그릇, 생강을 얹은 생선찜 한 접시, 데친 시금치 한 그릇, 그리고 적당히 지은 현미밥. 걸쭉한 소스도, 날카로운 말도, 강한 마늘 냄새도 없었다. 그저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조용한 소리.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짜로 깊이 있게 듣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누구도 참지 않아도 되는 밥상에서